더 많이 공부하는 방법은 그냥 단순히 아까 말한 멘탈 리소스랑 연결돼 있어요. 멘탈 리소스를 얼마나 더 온전히 내가 원하는 행동에 투하할 것이느냐 이건데 이 부분에서는 Thinking Fast and Slow라는 책이 있어요. 이 한국어 책도 있는데 생각하는 힘이었나? 제가 원서로만 읽어서 이거는 뭐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욕설 죄송합니다만 Everything is F'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따르면 인간은 감정과 이성이 혼합된 객체입니다. 항상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건 애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될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걔네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잘 알아요. 19살 때 저는 지금의 저만큼이나 공부를 왜 해야 하고 대학교를 왜 가야 되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하기 싫었을까요? 그냥 하기 싫어서예요. 이게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책상에 앉아서 2 더하기 2가 4라는 것을 이해하는 그 과정은 순수하게 이성적이지만 내가 졸린 눈을 부비고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펴고 이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쓰게 만드는 것은 감정적인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 거는 대부분 다 감정적인 문제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그 감정을 학부모님들께서는 공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가 움직이게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취하는 접근법은 잘못이란 걸 인지를 시켜요. 잘못이란 걸 인지를 시키면은 아이는 죄책감이라는 것이 쌓입니다. 혼내지 말고요. 감정을 소모하지 말고 그냥 너 잘못했지라는 것을 인지시켜요. 그럼 죄책감이란 것이 쌓여요. 그럼 죄책감이 누적되면 어떻게 되냐? 아이로 하여금 나 이 사람 말 한번 들어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감정이 생겨요. 그 마음의 부채를 가지고 마음의 빛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행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감정적인 부분을 공략을 하셔야지 공부를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학생분들께서도 나는 앉았는데 공부가 안 돼요. 머리가 나쁜 거 그게 아니에요. 왜 내가 그런지를 정확히 살펴보셔야 돼요. 여기 있는 학생들이 저는 17살에서 20살, 20살, 20대 초반이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제대로 몰라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감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내가 왜 그렇게 했고 내가 왜 내가 이렇게 공부하기가 싫은 거지? 감정적인 부분을 한 번씩 돌아보시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되게 자극적으로 또 동기부여는 허상이다라고 써놨는데 동기부여는 허상이 맞아요. 왜냐면 뭐 그런 얘기가 있죠. 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유언으로 나는 우리 아들이 뭐 서울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50일 만에 서울대를 갔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저 친구는 동기부여를 통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을 거야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친구는 동기부여를 받아서 자신의 시스템과 습관을 전부 다 갈아엎을 정도가 된 거고 그 동기부여로 인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한 다음에 거기서 그냥 계속 한 것뿐이에요. 동기부여는 단기적으로는 원하는 행동을 성취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환경과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동기부여는 왜 허상이라고 했느냐? 동기부여가 가치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동기부여의 가치는 단기적으로나마 이 내가 환경과 시스템이 엉망진창이어도 그 환경과 시스템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행동을 일시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 이 동기부여가 소위 말해 뭐 동기부여 연설을 듣고 막 너무 감화가 돼서 내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신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환경과 시스템을 바꿔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생분들 중에 저는 동기부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이 동기부여충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이 동기부여충들은 절대 공부 나아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고하시면 무조건 환경과 시스템을 바꾸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누적의 힘이라고 돼 있는데 매일 0.000 저 이거 0 개수 세지도 않고 대충 이거 친 다음에 0.00001%씩 나아지면 달라질 거라고 한 건데 자 0.00001%면 차이도 안 나요. 차이도 안 나는데 이만큼씩 나아지면 달라질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이 뭐 달라지는 거 없어. 이렇게 해봐야 달라지는 거 없어. 근데 왜 제가 진짜 답답한 건 경제학 학생으로서 되게 답답한 거는 주식하시는 분은 복리의 힘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잘 알고 있다고 해놓고 이 매일매일 조금씩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매일 0.00001%씩 달라지면은 1에서 2가 즉 2배가 되는 데는 약 7만 정도가 필요해요. 제가 이걸 수학 공식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X값이 7만이어야 돼요. 저희 경제학과라서. 자, 7만 정도가 필요한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2가 더해질러. 거기서 다시 1만큼 더해져. 2에서 3으로 가려면은 3만에서 4만 정도면 돼요. 내가 필요한 노력의 양이 반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어떤 모양을 띠느냐?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시기가 내가 상위권이 되는 시기예요. 그럼 이때까지의 길이를 버텨내셔야 돼요. 그게 누적되는 시기예요. 이 복리 이자가. 그것을 학생분들과 학부모님들 두 분 다, 두 그룹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는 A스타가 나왔고 제가 최종적인 점수는 A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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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였는데 막 맨날 시험 받으면 그 점수 나오고 하는 기간은 다 합쳐봐야 2달이 안 될 거예요. 저 A레벨 실제 시험 보기 전까지도 70점대, 80점대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왜 됐느냐? 마지막에 이 누적의 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시고 내가 오늘도 10점이면 내일도 10점이고요. 내가 10시간, 12시간 공부한다 하더라도 내일 모레도 10점일 거고요. 뭐 한 달 뒤에도 10점일 거예요. 하지만 1년 뒤에는 80점, 90점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에서는 그래서 그래 너가 가장 중요시하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은 뭐냐? 습관을 만드셔야 되고요. 보상 회로를 강화하셔야 돼요. 내가 공부를 통해서 작은 성공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야 돼요. 하나하나씩 조금씩 알아가는 그 재미를 쌓아서 더 큰,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 안에 엔진을 더 크게 만드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 가지고 이틀, 3일 얘기할 수 있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에서는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할 건데 일단은 더 예쁘게 공부하는 것과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부 학생들의 경우 나 공부 시작해야지 하면은 문방구 가서 펜 사고 플래닝 짜고 해요.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그 친구들 공부한 거 없어요. 내가 방문을 열면은 뭐 책상 이쁜 거에 이렇게 탁탁탁 차곡차곡 다 있지만 그 친구들 실질적으로 공부한 거 없어요. 어제의 그 친구와 오늘의 그 친구는 정확히 같습니다. 내가 방 아무리 개판이고 뭐 아무리 조금 공부해도 책을 한 자라도 봤으면 나는 어제의 나보다 더 나아진 거예요. 플래너 같은 것도 막 이쁘게 쓰고 하는데 그 시간에 책을 한 자 더 보시고 그 시간에 단어를 하나 더 보시고 그 시간에 조금 더 주무세요. 네, 액션이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나한테 어떤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행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액션을 중심에 놓고 내 모든 생활을 짜야 돼요. 이 플래닝이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공부 계획을 짜고 문방구에 가서 이쁜 책을 사오고 뭐 좋은 필기구를 가져오는 거는 내가 실질적으로 공부는 단 1도 안 했지만 내가 공부한 듯한 감정이 들게 해요. 그러면 잘못된 습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꼭 주의하시고요. 두 번째,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는 망각곡선 가설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냥 간단한 내용은 인간은 일정한 주기가 되면은 단기 기억에 있는 내용은 사라져 간다. 망각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걸 공부했으면은 그 순간에는 와 이게 이렇네 라고 이해를 했겠지만 당연히 단기 기억 저장소에 있어요. 그럼 이거를 장기 기억 저장소로 옮겨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의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가 전화번호 외울 때예요. 그 친구 전화번호 뭐지? 하고 몇 번 생각하다 보면 그 친구 전화번호를 외워요. 그런 식으로 잊혀질만 하면은 다시 복습해주고 잊혀질만 하면은 다시 복습해주는 의식적인 복습이 필요해. 이거를 retrospective revision이라고 하는데 그 테크닉은 유튜브에 쳐보시면 있고요. 조금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중요한 질문 하나는 그러면은 나한테 최적의 복습 주기는 뭐예요? 그거는 나도 몰라요. 나 몰라. 근데 저는 제 최적의 복습 주기는 알아요. 이게 아까 말한 메타인지와 연결이 돼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주기로 까먹는지, 내가 어떤 걸 배우면 어느 정도 주기로 까먹는지, 나는 그러면 단어를 외울 때 어느 정도 주기로 복습을 해야 되는지는 공부를 실제로 해보면서 느껴가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나중에 그것이 공부 테크닉이 되고 스킬이 되면서 자신이 공부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한 그 누적이 오래 걸리는 이유예요. 내가 내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누적의 시간이 이만큼이 필요한 거고 그게 모든 다 컴파운드 이펙트로 쭉 올라가는 시기는 굉장히 짧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암기를 하는 데 있어서 현재까지 모든 연구 결과가 얘기해준 가장 좋은 방법은 플래시카드 메소드예요. 이거는 안키와 퀴즐렛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자, 플래시카드를
아까 말했지만 예쁘게 효율적으로 플래시카드 메소드를 써라 하면은 애들이 플래시카드를 너무 이쁘게 만들어. 막 종이도 막 두꺼운 종이에 막 이렇게 예쁘게 해서 뭐 링도 하나 달아오고 하는데 그딴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그 시간에 엑셀에 써놓고 혹은 그냥 어플리케이션에 대충 입력하고 플래시카드 3바퀴 돌리는 게 나는 실제로 단어를 더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플래시카드 쓰실 때 꼭 기술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제 생각에 플래시카드를 이쁘게 만드는 것은 이, 이 스마트한 시대에 뒤처지는 아주 나쁜 버릇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암기를 하실 때는 꼭 플래시카드를 사용을 하세요. 자, 그럼 문이과별 공부법이라고 해서 에세이 작성법, 뭐 암기량을 줄이는 법이 있는데 일단 이과의 공부 내용을 일단 이과에 적용될 수 있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과란 것은 대부분 다 엄밀하고 정연한 논리적 체계에 의해서 추론의 결과물들이 누적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추론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이 추론이 전제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 이 추론이 출발하는 정의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가 되면은 내가 굳이 공식들을 암기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A-level 퓨어 매스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퓨어 매스를 하시게 되면 각종 공식들이 있어요. 뭐 arithmetic sequence, 뭐 geometric progression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 공식 단 하나도 안 외웠어요. 저 근데 에이스가 나왔어요. 저는 실제 시험장에 가서 필요할 때 그냥 공식 유도해서 썼어요. 왜냐면 저 공식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추론의 과정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걸 암기해야 될 필요도 없고 암기할 시간에 다른 거 보시면 돼요.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문과에 있어서 에세이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에세이를 작성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에세이 작성을 이제 대부분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해요. 근데 에세이를 왜 작성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에세이는 일단 문과라는 학문적 특징이 있어요. 문과는 그렇게 엄밀하고 정연한 논리적 추론에 기반하지 않아요. 사람을 다루는 학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정답이 없이 어떤 상황에 여러 가지 정답일 수 있는 애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 중에 몇 가지를 내가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을 뽐내기 위해서 에세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에세이를 쓸 때 몇 가지로 구성을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A 레벨에서는 인트로덕션, 뭐 바디 몇 개, 그리고 컨클루전을 끝나요. 근데 왜 굳이 인트로덕션, 바디, 컨클루전을 쓰느냐? 좋은 글이란 독자의 기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게 좋은 글이에요. 사람도 듣고 싶은 얘기 듣게 해야지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면 이게 나 진짜 궁금해 라고 만들어 놓고 이건 그래서 이렇더라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에세이가 좋은 에세이예요. 에세이에 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A레벨이나 뭐 IB를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정의라는 것을 배우실 거예요. 뭐 테크니컬 term 이런 것들을 배우실 거예요. 이코노믹스로 따지면은 뭐 price elasticity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러한 정의들을 언제 써야 되느냐, 이런 기술적인 단어를 언제 써야 되느냐. 자, 에세이를 쓰는데 주어진 시간 40분 남짓입니다. 40분 안에 내가 5살짜리한테 설명하듯이 설명하기엔 너무 큰 영역이 있어요. 그때 그런 정의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 정의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이 리스닝을 하셔야 되는데 리스닝이라는 건 논증이고 좋은 논증은 A, B, C, D, E 이런 식으로 이어질 때 A, B, C에서 C를 유추하는 데 있어서 B만으로 충분히 말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이 친구들이 A, B, C, D로 넘어가다가 이 C가 말이 되게 하려면 B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까지도 내가 전제를 하고 끌어와야 돼요. 그건 독자의 기대치를 위반하는 행동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 천천히 그 위에 쌓아 올려 가도록 하세요. 그리고 나면은 좋은 에세이라는 것은 독자의 기대가 또 생기겠죠. 이렇게 훌륭한 아규먼트에 내가 단점은 없을 것인가? 이런 것들 이밸류에이션 피리어드에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밸류에이션을 하실 때는 내 리즈닝에 허점을 파고들려고 하면은 절대 안 돼요. 그 망해요. 왜냐면 내가 글을 쓸 때는 리즈닝을 완벽하게 하고 싶으니까 그런 식으로 글을 써놓은 거 아닐까요? 이미 내 생각은 편향됐어. 그 상황에서 나보고 이밸류에이션 하라고 하면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으세요. 내가 이밸류에이션을 할 때 학문적 특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코노믹스를 했으니까 이코노믹스 에세이를 많이 썼으니까 저는 제가 써놓은 아규먼트를 제가 챌린지 하려고 하지 않고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인터내셔널 레벨에서는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가. 두 번째, 이게 그럼 국가적 레벨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세 번째, 이게 국가적 레벨에서 각각 이득과 손해를 안겨다 주는 그룹은 어떻게 되는가. 네 번째, 그 각각 그룹들 사이에서 누가 더 지배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고 누가 가장 고려돼야 될 대상인가. 이거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글을 써놓고 쭉쭉쭉쭉 한 다음에 이 부분에서 좀 취약점이 있겠네 하고 그냥 글을 썼어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에세이를 쓰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시험 준비와 패스 페이퍼에서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많은 학생들이 오류를 범하고 계신 게 패스 페이퍼 많이 풀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패스 페이퍼는 시험은 그냥 나의 메타인지적 도구로서 사용을 하세요. 시험 문제 한번 풀어보고 내가 여기 틀렸다라고 하면 시험 문제를 다시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하고 오세요. 저 A-level Math랑 Further Math 둘 다 합쳐서 패스 페이퍼 Further Math 말고 Math는 패스 페이퍼가 10개가 안 되게 풀었을 거예요. 네. 패스 페이퍼 많이 안 푸셔도 됩니다. 패스 페이퍼는 그냥 내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도구로서 쓰여요. 패스 페이퍼 많이 푼다고 성적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